네, 이제 2단원 일제강점기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늦은 밤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갔기 때문에 나가도 될 것 같고요. 일제강점기 부분은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 좀 나눠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정치, 사회, 그러니까 통치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 본 다음에, 그에 맞선 우리 민족들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거의 같은 구조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10년대는 이제 정치 사회는 어떠했는가, 통치 어떻게 당했는가, 수탈 어떻게 당했는가, 그럼 우리 민족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이런 식으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 이제 시험 범위 끝나요. 참 시험 이제 딱 한 달 남았거든요. 슬슬 준비해야겠죠? 자, 일단 1910년대는 무단통치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요 앞에 뭐 10년대는 무단통치, 20년대는 무단통치, 뭐 30년대 이후는 뭐 민족 말살이라고도 하고 뭐 병창기지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거든요. 통치 앞에 이 붙는 이 명칭을 통해서 그 시기에 이제 성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무단은 말 그대로 무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가 병합된 지 강제로 이제 병합된 지 얼마 안 된 때다 보니까 굉장히 저항도 많고, 그래서 이걸 힘으로 무력으로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혹한 무단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병합조약 체결 이후에 통치하는 관청으로 이제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됐고, 총독이란 놈이 임명이 됐죠. 그래서 육해군 대장 출신 중에서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군인 출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할 때 어떤 성격으로 했는가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10년대를 이제 헌병경찰 통치 시기다라고 불릴 정도로 헌병경찰제가 이제 아주 상징적인 제도의 모습으로 보면 되겠는데, 사실 이 헌병이라고 하는 건 군인이거든요. 군인인데, 군인, 이제 군인 경찰 이런 형태인데, 전시 상황에나 이제 적용될 법한 이런 헌병 경찰제가 일반 국민들을 일상생활을 전체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생각해두면 되겠고, 좀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총독이라는 애를 한번 보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정, 입법, 사법, 그리고 군 통수권 등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조선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조선 총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치 이제 대한국 국제에서 대한국 대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듯이 총독이 이제 그런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한국인의 정치적인 자유가 다 박탈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집회, 결사 이런 자유가 다 억압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활동을 잘 하긴 어려워요. 독립운동을 하긴 어려워서 국외로 이제 이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국내에서 활동을 해도 뭐 비밀결사체로 이제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요 배고인 사건, 요거는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총독부 건물이죠. 네, 총독이었던 데라우치입니다. 3대 통감이었거든요. 첫 번째 통감이었고, 데라우치 마사 타케라고 하는 애가 총독이 됩니다. 초대. 그 다음 요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여기 없네요. 이 무단통치 시기를 또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태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굉장히 원시적이고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조선에서조차도 이걸 이제 나중에 후교오게 되면 태형을 이제 좀 금하는데 일본이 이제 우리 무단 통치를 하게 되면서 조선인에게만 이제 태형이라고 하는 걸 적용했다는 거예요. 참, 네. 곤장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볼기,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 이렇게 둔부를 드러낸 채로 요 곤장을 만든 형태인데 살점이 뜯겨져 나가기도 했고 사실 이 남들 앞에서 이렇게 벗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모욕적이잖아요. 근데 묶여가지고 맞고 이런 것들 참 비인간적이죠. 조선인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헌병경찰이라고 하는 애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권력 중에 하나가 직결처분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재판 없이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처벌을 그 즉시 처벌이 가능했다는 점이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제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당시 이제 1910년대에는 교사도 이제 군인과 같은 제복을 입었고 칼을 차고 있었다. 패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학교 자체도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 경제 수탈 어떻게 나타났는가? 식민지 수탈 체제가 이제 확립된 시기가 요 1910년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명분은 이래요. 공정한 토지세 부과를 해야 되고 토지 소유 관계의 근대적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명분으로 실시를 했고요. 이게 조차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광무개혁 때 이미 우리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을 했죠. 새로 주사를 했고 근데 그게 그냥 무시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토지조사 사업이고 그래서 이걸 저는 토지조사 사업이 아니고 토지 수탈 사업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토지조사 사업을 할 때 기한 내 신고제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토지를 신고한 사람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신고하지 못한 토지가 많았겠죠. 그래서 미신고 토지나 그리고 마을과 문중의 공동 소유지 이렇게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 그리고 왕실 소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땅을 넘겨준 데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요 애들인데 얘들이 이제 조선 최대 지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일본인 일반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땅들을 아주 값싸게 일본인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이 남포동의 우리 근대역사 박물관 그 건물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본점이 아니고 부산 지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지금은 이제 휴관 중이고 코로나 끝나면 한번 다시 오픈했을 때 한번 보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대 역사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조선의 농민들이 기존에 보장받던 소작권 이런 걸 보장받지 못하고 식민지 지주제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되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소작권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대요. 좀 힘들었고 또한 이제 아주 고율의 소작료를 지불해야만 했다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령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 텐데요. 회사 설립할 때 말 그대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 허가라고 하는 게 참, 네, 희한한 말이죠. 절차 자체도 사실 까다로웠어요. 설립을 할 때 뭔가 이제 서류나 이런 것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 맞춰내도
총독이 허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거니까 결국은 총독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한국인의 자본 성장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총독 이 회사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이제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할 때 국내는 사실 제대로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국내 조직으로는 뭐 대한강복회, 뭐 독립의금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비밀결사 조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한번 생각해 두면 되겠고, 다음 국외 이제 독립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제 우리 앞서 봤던 신민회가 만들었던 신흥학교, 뭐 신흥강습소라고도 하는데, 요게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을 하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중요한 이제 바탕이 되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의 목표가 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게 바뀌게 되면서 그 당시에 많은 단체들이 대한제국을 그대로 나라는 다시 되찾지만 나라의 형태가 제국이 아니라 공화제 국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계획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좀 봐두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 중에서 이제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학습지에 보면 나오는데 요 삼원복에 뭐 신흥강습소도 있지만 경학사라든지 뭐 부민단 한족회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영을 중심으로 해서 남만주에서 좀 발달했고, 요게 나중에 서로 군정서라고 하는 걸로 발달한다라는 거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북간도 지역에서는, 여기 북간도 지역입니다. 북간도 지역에서는 중광단이나 이런 것들이 대종교 이제 계열이에요. 이쪽은 이제 대종교 계열 애들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분들이 이제 많은 단체들을, 무장독립 단체들을 좀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발달해서 나중에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걸로 발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군정서라고 하는 요 명칭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가면 요 군정서 관해서 한번 배워볼 테고요. 그 다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돼 있죠? 여기는 이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인데, 이쪽에는 뭐 여러 단체 많았지만 우리 건어패라고 하는 애 정도는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얘기하면서 러시아 지역에서 우리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걸 잘 떠올리지 못해요. 근데 연해주에서도 분명 여러 단체들이 있었고, 많은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10년대는 뭐 이렇게 끝나요. 우리 생각보다 뭐 일제강점기는 좀 간단하죠. 생각보다. 10년대는 아직은 좀 간단하지만 20년대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20년대 가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